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제111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아래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되어 있네요. 목적 적합성을 의미한다. 그지요? 재무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 두 개였다. 그지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그 중에서 목적 적합성을 의미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고,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 3개였다. 그지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과거 내용을 확인시켜 줄 수 있어야 된다. 피드백 같이. 현재, 제때 제공되어야 된다. 적시성. 그리고 미래, 예측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지? 이렇게 3가지 구성 요소. 신뢰성의 구성 요소도 3개다. 그지요?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중립성. 이렇게 구성 요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요?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고, 그지? 아닌 거는 중립성 되겠습니다. 중립성은 목적 적합성이 아니라 목적 적합성, 그지? 목적 적합성이 아니라 신뢰성에 대한 구성 요소이다. 정답은 4번. 문제 2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의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는? 1번. 비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된다. 틀렸다. 그지요? 당좌자산이라는 거는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거고, 그지? 비유동자산은 4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번 되겠네. 2, 3, 4 확인합니다. 2번.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다. 그지?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별법에 따라서 작성한다. 즉 유동자산은 위, 비유동자산은 아래쪽. 부채도 마찬가지. 유동부채는 위, 비유동부채는 아래쪽에 배치한다. 재고자산은 유동자산에 포함된다. 그지? 유동자산은 둘로 나눈다. 그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오케이. 지웁니다. 문제 3번 봅니다. 다음은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어느 방법에 대한 설명인가? 라고 물었네요. 실제의 물량 흐름에 대한 원가 흐름의 가정이 대체로 유사하다. 약간 국어가 이상합니다. 조금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 수정할게요. 이렇게 실제 물량 흐름이랑 원가 흐름 가정에서 생각하는 물량 흐름이랑 대체로 유사하다 이겁니다. 뭡니까? 선입 선출법이지 뭐. 먼저 구입하는 거를 먼저 판다라고 가정하는 게 선입 선출법이고, 실무에서 실제 물량 흐름도 그와 대체로 유사할 거다 이겁니다. 먼저 구입한 거를 대체적으로 먼저 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 말이고. 밑에 내용 확인하면 선입 선출법이 정답이다라는 거 조금 더 확실하게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지요? 현재 수익과 과거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는 조금 부적합하다라는 단점이 있다 이겁니다. 선입 선출법에 대한 설명 맞다. 그지요? 자,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복습 잠깐만 할게요. 상품 계정 과목에 대한
총계정 원장.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 기초 재고가 왼쪽에 적히고 증가하는 게 단기 매입이다. 그지? 단기 매입이 왼쪽에 적힙니다. 그거 두 개 합한 거를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그 판매 가능 상품이 이제 어느 쪽도 이제 합계가 똑같아지는 건데 그게 둘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올해 팔린 게 상품이 감소하는 거다. 그지? 그게 매출 원가입니다. 그리고 기말 재고가 이제 오른쪽에 적힌다. 그지? 그래서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을 두 녀석이 나누어 먹는 구조다 이겁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구입하는 게 먼저 팔린다라고 가정하므로 기말 재고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지? 그러면 기말 재고 자산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결산일 현재의 시장 가격과 거의 유사한 금액으로 표시된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단점은 매출원가지. 매출원가는 아주 오래전에 구입한 물건이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기록되니까 수익 비용 대응 차원에서 보면 좀 비용이 옛날 금액으로 좀 과거의 금액으로 기록되는 좀 단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기말 재고가 장점, 단점은 매출원가가 단점 이렇게 정리했었다 이거지.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할 때 이익이 가장 크게 기록되는 게 선입선출법이었다. 그지? 뭐 이것도 중요한 특성이었습니다. 자, 기말 재고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따끈따끈한 물건으로 구성되는데 물가가 상승한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가장 최근에 구입한 물건이라고 그러면 물건값이 제일 비쌌다 이거지. 그러면 기말 재고가 제일 크게 기록됩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서. 자, 네모 표시한 판매 가능 상품을 두 녀석이 나눠 먹는 구조니까 기말 재고가 크면 매출원가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매출원가는 비용이다. 그지? 매출액이라는 수익에서 매출원가라는 비용을 빼면 그게 매출 총이익이 되고 단기 순이익으로 연결되는데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는 기말 재고가 제일 크게 기록되니까 매출원가는 작아지고 결국 단기 순이익은 제일 커진다라고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기말 재고자산 금액 크기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단기 순이익이 움직이는 방향하고 똑같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결론 낼 수 있었다 이거지. 기억나십니까? 좀 찬찬히 본문에서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이라는 방법에서 물가 상승할 때 단기 순이익이 제일 크게 기록되더라. 됐습니다. 정답은 2번 되겠고 이런 내용들 좀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됐지요? 별표 칠까요?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주제였었다. 문제 4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의 총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뭐 이것도 엄청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요? 별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구성 요소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금, 요금을 예금, 현금성 자산. 현금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다. 그지? 통화, 지폐 동전, 그리고 통화 대용 증권.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이다. 그지? 오케이. 요금을 예금은 언제든지 우리가 뽑아 쓸 수 있는 예금 말하고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 말한다고 했습니다. 현금성 자산은 국채, 공채, 회사채와 같은 채무증권이라든가 또는 정형화된 금융상품을 우리가 취득했는데 취득일로부터 따져볼 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구성요소 좀 정리해 보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걸 찾아봅시다. 선일자 수표는 형태는 수표이지만 그 실질 내용은 어음이었다. 그지? 어음
과 같은 실질 성격이다 보니까 회계 처리는 어음을 받거나 준 걸로 보아서 회계 처리한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이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다. 배당금 지급 통지서, 우리가 다른 회사 주식 들고 있는데 이제 배당 받았다 이겁니다. 지금은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바로 그냥 돈 쏴주는데 예전에는 배당금 지급 통지서라는 이런 증서를 하는 종이 쪼가리를 한 개 보내준다 이겁니다. 그럼 그 종이 쪼가리를 들고 가까운 은행 가서 이제 돈 받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하는 거다. 물론 현재 실무에서는 거의 보기 어려워.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통화 대용 증권이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맞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 타인 발행 수표라고 그냥 표현했네. 그지?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상대방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받았다 이겁니다. 뭐 그런 게 우리 입장에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잖아. 통화 대용 증권이다, 그지? 가까운 은행에서 돈 바꿀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 만기 6개월 양도성 예금 증서, 줄여서 CD라고 이름 부른다고 했습니다. 정형화된 금융상품이다.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지 따져보는 겁니다. 금융상품 우리가 취득했는데 취득일로부터 이제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 따져봐야 됩니다. 토탈 만기가 6개월짜리 CD야. 그런데 취득일 기준으로 만기가 몇 개월 남아있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다, 그지? 그러면 이거는 원칙대로 그냥 단기 금융 상품입니다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뭐 요 내용에 대해서 CD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했는데 취득일로부터 따져보니까 토탈 만기는 6개월짜리인데 몇 개월 발행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난 상태야. 우리가 취득했을 때로 따져보니까 만기가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으면 이제 그게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는데 별다른 언급이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단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아니다 이겁니다. 됐지요? 약간 자료가 모호함이 있긴 한데 우리 어쩔 수 없어. 자료 제시된 대로 우리는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합니다라고 딱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only 2개밖에 없고 금액은 2개 합한 100만 원이 정답 되겠지. 아시겠지요? 정답은 1번. 문제 5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본금은 발행 주식수의 액면 가액을 곱한 금액이다. 맞지요? 발행된 주식수에다가 주당 액면 금액을 곱한 것이 자본금이 될 거다. 2번.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이다. 맞지요? 3번. 자본 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등이 있다. 맞지요? 4번.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 틀렸다, 그지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 안 한다 이겁니다. 주식 배당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의 감소, 그리고 대변은 물론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 뭐 그 대세에는 지장 없고 결국은 대변에 주식 발행되니까 자본금이 기록됩니다. 차변 자본의 감소, 대변 자본의 증가로 회계 처리되는 거니까 순자산 증감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증가 감소, 순자산의 증가 감소가 전혀 없다. 무상증자는요, 차변에 이익 준비금 또는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이 기록됩니다. 자본의 감소, 차변, 대변 자본금 개정 과목이 기록되니까 자본의 증가, 그치? 논리는 주식 배당과 똑같은 논리다 이겁니다. 차변 자본의 감소, 대변 자본의 증가로 회계 처리되니까 순자산의 증가 감소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치?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 모두 순자산의 증가 감소가 없는데 뭐 순자산 증가가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지문. 됐지요? 정답은 4번. 문제 6번 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대손 삼각비요? 비용이다, 그지요? 비용 중에서 판관비. 나. 현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 그 중에서 당좌자산. 기부금은 비용입니다. 영업 외 비용. 퇴직급여 비용입니다. 생산과 관련돼 있다면 500번대 코드, 제조원가로 기록되었다가 결국 매출원가 될 거고,
생성과 거론되어 있지 않다면 판관비로 분류. 어쨌든 비용이다, 그지? 이자 수익은 수익이고 수익 중에서 영업의 수익. 외상 매출금은 자산입니다.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 그 중에서 당좌자산에 해당한다. 됐지요? 손익계산서에 기록되는 거는 수익과 비용이다, 그지요? 수익과 비용을 골라보자. 가, 다, 라, 마.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수익과 비용이고, 요게 손익계산서에 기록됩니다.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거 찾으랍니다. 그러면 아닌 거 추려내는 게 더 빠르겠지. 나가 있으면 안 돼. 바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지. 됐지요? 문제 7번. 다음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다. 주식회사 한국이 X2년도 12월 31일에 계상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단, 월할 생각하세요. 됐습니다. 취득을 작년도 7월 1일에 했습니다. 그지? 작년도에 취득했는데 올해의 감가상각비 구하는 겁니다. 그지? 상각방법은 정률법이네. 내용연수는 5년. 상각률은 45%, 취득원가 1,000만 원, 잔존가치는 50만 원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X1년도 감가상각비부터 구해야지 X2년도를 답 찾을 수 있겠네. 자, X1년도는 취득원가 1,000만 원에 대해서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다, 그지? X1년도에 취득했으니까. 곱하기 45%. 한 개, X1년도 12달치의 감가상각비인데 X1년도 7월 1일에 구입했고 월할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12개월치 중에서 몇 개월치를 7, 8, 9, 10, 11, 12, 6달치를 좀 발라내야 되겠다 이겁니다. 요게 X1년도의 감가상각비. 얼마입니까? 자, 1,000만 원에서 45% 곱하면 450만 원. 그거를 곱하기 6 나누기 12 하면 225만 원 계산되고요. 그게 이제 X2년도로 넘어옵니다. 취득원가 1,000만 원에서 기초 감가상각 누계액 225만 원 뺀 거를 이제 45% 곱하면 그게 X2년도의 감가상각비가 될 거다. 됐지요? X2년도 감가상각비 계산해 봅니다. 1,000만 원에서 225만 원 뺀 거에 대해서 45% 곱하면 3487 500 계산되고요. 정답은 2번 되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X2년 말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재무상태표 기록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십시오라고 물었다면, 그지? X1년도 값이랑 X2년도 값 요거 두 개 합한 거를 이제 답으로 해야 될 겁니다. 됐죠?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았고요. 그래서 열심히 계산했는데 뭐 그런 부분 잘못 읽어가지고 틀리면 엄청 억울하거든. 그래서 묻고 있는 게 X2년도의 감가상각비라는 건지 감가상각 누계액을 묻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잘 확인해야 되겠네요. 됐지요? 줍니다. 문제 8번 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표시되는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었네요. 매출원가를 증가시키지 않는 거를 찾아보라는 내용이다, 그지? 자, 1번.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재고자산의 타개정 대책이랍니다. 자, 제품이라는 재고자산 가정해 볼게요. 우리 회사는 제조기업입니다. 제품 만들었어. 그 제품을 감수시킨다 이겁니다. 대변의 제품. 재고자산이 감소하는 건데 그 이유가 매출원가가 아니랍니다. 그런 거를 타개정 대체라고 이름 부르잖아, 그지?
그럼 실기편 작업할 때는 대변에 제품 기록할 때 적요 8번 이렇게 딱 입력해 준다, 그지? 그리고 차변이 뭐라고?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재고자산 감소니까 차변 기록되는 게 매출 원가 이외의 계정 과목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들어온다 이거지. 그러면 차변에는 비용 증가인데 매출 원가가 아닌 판관비에 해당하는 비용 증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타겟형 대체 거래에서는 매출 원가가 증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겁니다. 그지? 그래서 매출 원가 증가시키지 않는 거 찾아보라고 물었고 정답은 1번 되겠지. 별거 아니지요. 정답 1번 찾았고요. 2, 3, 4 확인합니다. 2번 재고자산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해서 기록하는 회계처리하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차변 계정 과목 뭐라고? 매출 원가라고. 매출 원가 증가하는 거 맞다, 그지? 매출 원가 증가. 3번 정상적으로 발생한 재고자산 감모 손실. 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로 기록한다, 그지? 차변이 매출 원가라는 비용 증가 기록됩니다. 4번 원재료 구입할 때 지급한 운반비. 원재료라는 재고자산 구입하는 과정에서 물건 구입하는 우리가 퀵비, 택배비 부담했다 이겁니다. 그럼 그거 결국은 원재료라는 자산으로 기록되고, 그지? 그 원재료가 제품 생산 활동에 사용되었다면 재료비라는 비용으로 반영되어서 결국은 그게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4번도 매출 원가 증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4번 지문 좀 정확한 문구로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 원재료 구입하긴 했는데 그 원재료를 제품 생산 활동에 사용 안 하고 창고에 그대로 모셔두면 그건 결국 매출 원가가 아니고 기말까지 그냥 자산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그지? 그러면 좀 혼란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4번 지문이 진짜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되었다는 걸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4번 지문 문장 조금 수정할게요.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단기에 구입했고 올해 단기에 제조 활동에 직접 투입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제 비용 처리돼서 매출 원가 반영된다 이거지. 그러한 원재료에 대해서 구입할 때 부담한 운송료, 퀵비, 택배비, 그거는 결국은 매출 원가 증가가 된다 이거지. 맞습니까? 조금 더 혼란 방지할 수 있는 좀 정확한 문구로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 지울게요. 문제 9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는 1번. 기초 원가이면서 가공 원가에 해당하는 거는 직접 노무비다, 그지? 기초 원가는 뭐라고요?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가공 원가는 뭐라고요?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 그지? 이 둘 모두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거는 직접 노무비이다. 2번. 직접 원가란 특정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어서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원가를 말한다. 그치요? 3번. 변동 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단위당 원가도 증가한다. 틀렸다, 그치요? 변동 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 원가가 증가하는 거고 단위당 원가는 항상 일정하다고 했다, 그치?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 4번. 매물 원가는 과거에 발생해서 현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맞지요? 틀린 지문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의 적용이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 답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좀 문장이 좀 어색한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고칠게요. 10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의 적용이 가장 적합한 업종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고쳤습니다. 자, 제분업, 정유업 이런 거, 파이프라인 또는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가면서 똑같은 물건을 쭉쭉쭉쭉쭉 대량 생산한다, 그지? 이런 거 종합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식품 가공업이라는 거, 포켓몬 빵을 만든다고요. 컨베이어 벨트 타면서 하루에 수백 개씩 만든다, 그지? 이런 거. 어차피 종합원가 계산이 적합하겠지. 정답은 3번 건설업 될 겁니다. 건설업, 조선업 이런 거 보면
건설업으로 설명할까? 아파트 한 동 짓는데 뭐 여러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작업한다 그지? 뭐 이런 거는 개별 원가 계산이 적합하더라. 됐지요? 정답은 3번. 문제 11번. 다음 중 공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손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찌꺼기를 말한다. 틀렸다 그지요? 작업 폐물을 설명하고 있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정답 1번 되겠고. 2, 3, 4 확인합니다. 2번 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손을 말한다 그지? 아무리 효율적으로 관리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공손을 정상 공손이라고 이름 불렀어. 그래서 정상 공손의 원가는 할 수 없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그지? 정상품에 대한 제조 원가로 그냥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비정상 공손 원가는 우리가 잘만 하면 조금만 신경 쓰면 방지할 수 있는 공손을 말한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비정상 공손 원가가 생기면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정상품 원가가 아니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었다. 정상 공손은 그지 정상품의 원가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뭐 그 내용이지. 정상 공손은 원가에 포함한다라고 표현했네. 됐습니다. 문제 12번. 주식회사 서울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당해연도 초의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고 제조간접원가 예상액은 250만 원이었다. 6월 제조간접원가 실제 발생액은 30만 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5천 시간일 때 6월의 제조간접원가 배부 차이 구하십시오. 단고 메뉴다 그지요? 정상 개별원가 계산 문제입니다. 예정 배부율, 직접 노무 시간 기준으로 배부하는데요. 예상액이 250만 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이 5만 시간, 250만 원 나누기 5만 시간, 시간당 50원, 이 예정 배부율입니다. 곱하기 실제 조업도 곱한다 그지? 5천 시간. 계산하면 25만 원, 요게 예정 배부액이다 그지? 근데 실제 발생한 게 30만 원이니까 차이 계산합니다. 5만 원 차이고 배부 금액이 더 작다 그지? 과소 배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지. 5만 원 과소 배부라고 돼 있는 4번이 정답. 줍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면세제도지, 그지? 부가가치세 세율이 10%로 그냥 딱 단일 세율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 입장에서 생필품 반드시 구입해야 되는데 부가가치 10% 부담한다? 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역진성이라고 이름 불렀고, 그지? 이런 역진성 완화하기 위해서 생필품에 대해서는 면세로 딱딱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됐지요? 정답은 3번. 나머지 내용 참고로 구경합니다. 영세제도의 목적은 뭐라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수출 촉진을 위한 그런 정책적 목적도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회사 기준으로 회사 단위로 이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좀 해주는 제도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였다. 대손세액공제제도는요, 우리 회사가 외상거래 했는데 돈을 떼었다고 그러한 돈 떼이는 사건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데 상세한 내용은 우리 전산회계 1급 출제 범위 벗어나니까 전산 세무 2급 과정에서 좀 공부할 거다라고 우리 제가 소개해 드렸었습니다. 됐지요? 정답은 3번.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몇 가지 우리 본문에서 공부했다, 그지? 그거가 아닌 거를 찾아보랍니다.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 담보로 제공했다든가, 세금 내기 위해서 물건 형태로 세금 내는 거, 물납회라고 불렀습니다. 법에 따른 수용, 이런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지? 이런 거래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부가가치세를 매기면 이상해진다 이겁니다. 그지? 이런 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고요. 2번이 아니겠지. 2번. 제품 외상 판매. 돈 받지 않고 외상으로 물건 팔았답니다. 돈 나중에 받을 거래. 그렇다 하더라도 물건 넘겨주는 날 공급으로 보아서, 그지? 세금연수 발급해야 되잖아. 이런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특례 전혀 아니다. 정답은 2번.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는?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그지? 할부 판매 시의 이자 상당액. 이자라고 돼 있지만 그 실제 성격을 보니까 물건값의 일부더라,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은 과세 표준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포함한다. 그리고 개별 소비세. 우리가 재화 수입할 때 그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금이 붙더라, 그지? 뭐 그 중에서 개별 소비세 같은 것도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 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더라. 매출 할인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 안 하더라, 그지? 회계하고 똑같은 입장. 그 다음에 대가 일부로 받는 운송비, 뭐 전자제품 예를 들었습니다. 냉장고를 100만 원짜리 샀다고 상대방한테 주는 돈에는 그 물건값뿐만 아니고 기사들이 와가지고 운반해가지고, 그지? 설치까지 해주는 값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지? 이런 거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 안 하는 거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다만 2번 개별 소비세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도 정답은 찾을 수 있습니다만 조금 더 명확하게 문구 좀 추가했습니다. 수입하는 재화에 붙는 개별 소비세 뭐 이런 거 전부 다 과세 표준에 포함해가지고 부가세가 계산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좀 수정해서 교재 수록할게요. 정답은 3번. 지금까지 제 111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